내 딸이 나를 버리려 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한재현은 서재 창가에 서서 한남동 야경을 내려다봤다. 서울의 불빛들이 무심하게 반짝였다. 그의 손목에 감긴 은색 시계가 똑딱거렸다. 리나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아빠, 이거 하면 아빠 생각날 거예요. 그때 리나의 목소리가 얼마나 맑았던가. 하지만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에만 시선을 박았었다. 그래, 고맙다. 그게 전부였다. 포옹도 눈맞춤도 없었다. 한성건설 대표 한재현. 48배 나이에 이룬 것은 많았지만 잃은 것은 더 많았다. 아내 수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딸에게조차 감정을 주는 일이 두려웠다. 사랑하면 또 잃게 될 것 같았다. 회장님, 리나가 저녁을 안 드셨대요. 보모 정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32살의 그녀는 2년 전부터 이 집에서 리나를 돌봤다. 따뜻하고 성실했다. 너무 따뜻해서 문제였다. 배고프면 먹겠지. 재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회장님, 리나는 아직 7살이에요. 엄마가 필요한 나이예요. 당신이 엄마는 아니잖소. 그 말에 은주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사랑받고 싶은 게 죄인가요? 리나는 매일 밤 아빠를 기다려요. 하지만 당신은 눈도 안 마주쳐요. 재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 딸 교육 방식에 간섭하지 마시오. 당신은 고용인일 뿐이야. 그 순간 천둥이 터졌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은주의 눈가가 붉어졌다. 알겠어요. 저 나가겠어요. 하지만 리나한테만은 잘해주세요. 그녀가 돌아서 방을 나갔다. 재현은 다시 창가로 돌아섰다. 빗소리가 시계 소리를 삼켰다. 2시간 뒤 은주는 짐을 싸며 잠든 리나를 바라봤다. 아이의 볼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다. 이 아이만은 이 차가운 집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해. 은주는 리나를 조심스럽게 안아 차에 태웠다. 폭우가 앞유리를 때렸다. 시동을 걸며 그녀는 룸미러로 저택을 돌아봤다. 불 켜진 서재에 재현의 그림자가 보였다.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미안해요, 회장님. 하지만 저도 이 아이를 사랑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빗속으로 어둠 속으로. 그 순간 재현은 창문에 손을 짚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자존심이 발을 붙들었다. 그게 그의 마지막 실수였다. 폭우가 강원도 산길을 집어삼켰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릿했다. 리나야, 괜찮아. 곧 도착할 거야.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뒷좌석에서 리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빠. 아빠는요? 그 말에 은주의 가슴이 찢어졌다. 아이는 자면서도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아빠는 나중에 만나. 거짓말이었다. 은주는 행선지도 정하지 못한 채 그저 달리고 있었다. 친정? 아니,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친구 집? 그들에게 이 짐을 지울 순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로? 그때였다. 커브길 앞에서 갑자기 맞은편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나타났다. 중앙선을 넘어오고 있었다. 안 돼. 은주가 핸들을 꺾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차체가 빙글 돌더니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쿵, 쿵, 쾅. 세상이 뒤집혔다. 유리가 깨지고 금속이 비틀렸다. 은주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리나, 리나야. 그녀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뒤를 돌아봤다. 카시트가 박살나 있었다. 리나가 보이지 않았다. 안 돼, 안 돼. 리나야. 은주는 부러진 팔을 끌고 차 밖으로 기어나왔다. 빗물과 피가 섞여 흘렀다. 보닛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리나. 대답해. 엄마. 아니, 은주 선생님이야. 대답이 없었다.
폭우 소리만 귀를 때렸다. 그때 불꽃이 튀었다. 엔진룸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은주가 차로 다가가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붙잡았다. 미쳤어요? 죽을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힘이 셌다. 은주를 질질 끌고 멀리 떨어뜨렸다. 놓아요. 안에 아이가 있어요. 리나가. 늦었어요. 이미. 쾅. 폭발음과 함께 차량이 불바다가 됐다. 불길이 하늘을 핥았다. 은주의 비명이 산을 울렸다. 리나! 그녀는 무너졌다. 진흙 속에 쓰러져 울부짖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어요. 그의 이름은 박철민. 41살.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은 음침했다. 구급차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은주는 대답할 힘도 없었다. 그저 불타는 차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씻어냈지만 죄책감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내가 죽였어. 리나를.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철민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자신의 차 트렁크에 숨겼다. 작고 축 늘어진 몸. 젖은 원피스. 한쪽 신발.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시작이야. 구급차 불빛이 산길을 비췄다. 은주는 들것에 실렸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그녀는 철민의 얼굴을 봤다. 웃고 있었다. 왜? 웃어요.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그 말이 은주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그건 약속이 아니었다. 저주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서울 한남동 저택에서는 한재현이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사고가 났습니다. 정은주 씨와 따님이.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리나가 어떻게 됐어? 죄송합니다. 현장이. 불이. 세상이 멈췄다. 시계 소리만 또렷했다. 똑딱, 똑딱, 똑딱. 병원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했다. 은주는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온몸이 깁스와 붕대로 감겨 있었다. 리나는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간호사가 눈을 피하며 차트를 내려놓았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대답해요. 리나는 어디 있냐고. 은주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통증이 그녀를 짓눌렀다. 부러진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다.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다. 중년 형사가 수첩을 꺼냈다. 정은주 씨, 진정하시고 들어주세요. 리나부터 말해요. 제발.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이 무거웠다. 현장에서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뭐라고요? 화재로 인해 심하게 훼손됐지만 사이즈와 현장 정황상 아이로 추정됩니다. 은주의 세상이 무너졌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거짓말이에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걸립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이. 싫어. 리나는 살아있어요. 제가 느껴요. 형사가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부정 단계. 그들은 이런 반응에 익숙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봐야 합니다. 왜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까? 한재현 회장은 유괴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유괴요? 은주의 눈이 커졌다. 분노가 슬픔을 밀어냈다. 저는 그 아이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 차가운 집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도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나간 건. 나가요. 다 나가요. 은주가 소리쳤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급등했다. 간호사가 서둘러 진정제를 준비했다. 경찰이 나간 뒤 은주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목이 쉴 때까지. 밤이 깊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철민이었다. 깨어 계셨군요. 은주가 고개를 돌렸다. 눈은 충혈돼 있었다. 당신, 그때 그 사람. 네. 구해드린 사람이죠. 철민이 의자를 끌어 침대 옆에 앉았다. 그의 미소는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갔다.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조금만 빨리 도착했더라면. 아이가 정말 죽은 건가요? 철민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불길이 너무 셌어요. 은주의 입술이 떨렸다. 철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야 해요. 경찰이 수상하게 보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유괴 혐의요. 한 회장이 고소를 준비 중이래요. 당신이 돈을 노리고 아이를 데려갔다고. 말도 안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증거는 불리해요.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사고로 아이가 죽었으니.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철민이 몸을 숙여 속삭였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변호사 연결해드리고 증언도 해드릴게요. 대신. 철민의 눈빛이 변했다. 친절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이 드러났다. 침묵하세요. 경찰에게, 언론에게, 누구에게도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조용히 사라지는 게 당신한테 이로워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안 그러면. 철민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사고 현장이었다. 불타는 차량. 그리고 구석에 작은 신발 한 짝. 이게 뭐예요? 증거예요. 당신이 음주 상태였다는. 거짓말. 전술 안 마셨어요. 누가 믿을까요? 철민이 일어섰다. 미소가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악마의 미소였다. 생각해보세요, 정은주 씨. 살고 싶으면 조용히 사라지세요. 문이 닫혔다. 은주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모니터의 삐삐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다. 저 어딘가에 리나가. 아니, 이미 없는 아이. 미안해. 리나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밤 은주의 영혼에 무언가 깨졌다. 그리고 철민의 차 트렁크에서는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살아있는. 3개월이 흘렀다. 은주는 병원을 나와 신림동 반지하 월세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습기 찬 벽.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뿐. 그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DNA 검사 결과는 일치였다. 공식적으로 한리나는 사망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 한재현이 그녀의 출입을 막았다. 유괴범이라는 딱지가 붙었지만 기소는 되지 않았다. 증거 불충분.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다. 저 여자가 아이를 죽인 거야. 돈 노리고 유괴하다가 사고 낸 거래. 온라인 댓글들이 그녀를 난도질했다. SNS는 이미 폐쇄했지만 악플은 머릿속에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은주가 움찔했다. 누구세요? 접니다. 박철민이요. 그 이름에 은주의 온몸이 굳었다. 그는 매주 찾아왔다.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문을 열자 철민이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또 식사 거르셨죠? 김밥 사왔어요. 됐어요. 그냥 가세요. 그렇게 굴지 마세요. 전 당신 편이에요. 철민이 제멋대로 안으로 들어왔다. 방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 환기도 안 시키고. 이러다 정말 병 걸려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고 싶다고요? 철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은주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아이한테 더 미안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은주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철민이 김밥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먹어요.
그리고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얘기요? 돈 얘기요. 철민이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의 얼굴에서 친절함이 완전히 사라졌다. 병원비, 장례비, 변호사 선임비. 제가 다 됐어요. 알죠? 알아요. 총 8천만 원입니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8천만 원이요? 그렇게 안 들었을 텐데. 이자 포함이에요. 5월 10%. 벌써 3개월 지났으니. 미쳤어요? 그게 무슨. 철민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다. 쾅. 은주가 움찔했다. 선택지는 2개예요. 갚든지 아니면 일하든지. 철민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매달 500만 원씩 드릴게요. 단순한 일이에요. 물건 전달하고 사람 만나서 메시지 전하고. 무슨 일인데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은주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불법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힘이 없었다. 만약 거부하면? 철민이 스마트폰을 꺼냈다. 동영상을 재생했다. 은주가 술집에서 비틀거리는 모습. 조작된 영상이었지만 정교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음주운전으로 재수사 들어갈 거예요. 이번엔 실형이고요. 이런. 비겁한 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철민이 일어서며 은주의 어깨를 눌렀다. 힘이 세서 아팠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주제에 이제 와서 떳떳한 척하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천일은 모레예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늦지 마세요. 철민이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다. 아, 그리고. 뭐예요? 그 아이 말이에요. 은주의 심장이 멎었다. 리나요? 철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걸렸다. 혹시 정말 죽었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요. 가끔 궁금해서요. 그 불길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았을까 하고. 은주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당신,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요. 그냥 상상이에요. 철민이 웃으며 문을 닫았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리나가 혹시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확실했다. 경찰도 의사도 모두 사망을 확정했다. 아니야. 내가 미쳐가는 거야. 은주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다. 김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녀는 한 입도 먹지 못했다. 창밖으로 밤이 깔렸다. 신림동 골목의 가로등이 깜빡였다. 그리고 멀리 경기도 어느 허름한 창고에서 한 남자가 작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침대에는 소녀가 누워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철민이었다. 잘 자라 꼬마야. 넌 이제 내 보물이니까. 그의 손에는 은주에게서 받을 돈 봉투가 들려 있었다. 소녀의 손목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시계줄 자국. 1년이 흘렀다. 서울 추모공원. 5월의 햇살이 묘비들을 비췄지만 한재현이 선 곳엔 그늘만 드리워져 있었다. 하얀 대리석 묘비. 금빛 글씨. 사랑하는 딸 할리나. 2017 3 15 2024 9 22 아빠가 영원히 사랑해. 재현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다. 손가락이 딸의 이름 위를 천천히 따라갔다. 리나야. 아빠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매주 이곳에 왔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오늘은 회사에서 큰 계약 성사됐어. 내가 있었으면 자랑했을 텐데. 재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딸기 케이크였다.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
이제 먹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가져왔어. 케이크를 묘비 앞에 놓고 재현은 손목시계를 바라봤다. 은색 시계. 리나가 준 마지막 선물. 똑딱,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마치 리나의 심장 박동 같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날 널 안아줬어야 했어.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어. 내 눈을 봤어야 했어. 그는 이마를 묘비에 대고 흐느꼈다. 차가운 대리석이 그의 슬픔을 받아냈다. 은주 씨 말이 맞았어. 난 너한테 너무 차갑게 굴었어. 엄마 잃은 게 무서워서. 너까지 사랑하면 또 잃을까봐.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속삭였다. 그런데 결국 잃었잖아. 내가 날 떠났잖아. 재현이 주머니에서 낡은 그림을 꺼냈다. 리나가 유치원에서 그린 가족 그림.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 엄마는 하늘에 그려져 있었고 아빠와 리나는 손을 잡고 있었다. 아빠, 엄마는 하늘에서 우릴 지켜봐요. 그러니까 아빠는 슬퍼하지 마세요. 리나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재현은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다. 하지만 이제 넌 엄마랑 같이 있잖아. 아빠만 혼자 남았어. 묘역은 고요했다. 멀리서 까치 울음소리만 들렸다. 재현은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에 흙이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 재현이 고개를 돌렸다. 묘역 입구에 한 소녀가 서 있었다. 8살쯤 돼 보였다. 흰색 원피스에 노란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누구니? 저기. 길 잃었어요.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맑았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재현은 눈물을 급히 닦았다. 어른들이랑 왔니? 네. 교회에서 왔는데. 선생님들 못 찾겠어요. 소녀가 두리번거렸다. 재현은 그녀의 손을 보았다. 작고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같이 찾아보자. 재현이 손을 내밀었다. 소녀가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재현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 느낌. 낯설지 않았다. 이름이 뭐니? 라희요. 라희. 예쁜 이름이네. 둘은 천천히 걸었다. 재현의 손목시계가 째깍거렸다. 소녀가 그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그 소리. 응. 시계 소리. 라이가 재현의 손목을 빤히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래. 흔한 시계인데. 아니에요. 이 소리는. 라이가 이마를 짚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팠다. 무언가 떠오르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다. 똑딱, 똑딱, 똑딱. 아빠. 이거 하면 아빠 생각날 거예요. 누군가의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 라이야, 괜찮니? 재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라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슬퍼요. 재현의 가슴이 저렸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익숙할까? 라이. 멀리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수녀복을 입은 여성이 손을 흔들며 뛰어왔다.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죄송해요, 수녀님. 수녀가 재현에게 고개를 숙였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착한 아이네요. 라이가 재현을 올려다봤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수녀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가자, 라이야. 다들 기다려. 네. 라이가 걸어가다 뒤를 돌아봤다. 재현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가 오갔다. 알 수 없는 연결. 끊어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라이가 손을 흔들었다. 재현도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녀가 사라지자 재현은 다시 딸의 묘비로 돌아왔다. 리나야, 방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 아이가 내 나이쯤 됐는데.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쳐가는 거겠지. 재현은 묘비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라이의 손목에도 희미하지만 시계줄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자국은 할리나의 것과 똑같았다. 성은교회. 경기도 외곽의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하얀 건물. 라이는 자신의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해가 교회 십자가를 붉게 물들였다. 그 아저씨. 오늘 묘역에서 만난 남자. 슬픈 눈을 가진 사람. 시계 소리를 가진 사람. 라이는 자신의 손목을 만졌다. 희미한 흉터.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사실 라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1년 전 교회 앞에 쓰러져 있던 자신. 피투성이었고 이름도 몰랐다. 넌 누구니? 라헬. 라이구나. 괜찮아, 우리가 지켜줄게. 은혜 수녀가 그녀를 거두었다. 병원도 데려가지 않았다. 경찰 신고도 하지 않았다. 왜요? 저 부모님 찾아야 하지 않아요? 기억나니? 내 부모님? 아니요. 그럼 하느님이 널 우리에게 보내신 거야. 여기서 새로 시작하렴. 그렇게 라이는 교회에서 살게 됐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청소하고 기도하고 공부했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꿨다. 커다란 집, 차가운 남자, 따뜻한 여자, 그리고 불. 안 돼. 안 돼. 라이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또 꿈 꿨어? 옆 침대의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10살짜리 소녀로 라이를 동생처럼 챙겼다. 미안. 깨웠지? 괜찮아. 물 마실래? 소연이 컵을 건넸다. 라이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다. 무슨 꿈이었어? 잘 모르겠어. 근데 무섭고 슬퍼. 기억이 돌아오려는 걸 거야. 그럴까? 근데 난 기억하고 싶지 않아. 라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왜? 무서운 일이었을 것 같아서. 다음 날 아침 라이는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느님, 저는 누구예요? 왜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쏟아졌다. 색색의 빛이 라이를 감쌌다. 라희야. 은혜 수녀가 다가왔다. 손에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거 내가 왔을 때 가지고 있던 거야. 뭔데요? 열어봐. 라이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물건 하나. 은색 시계줄 조각. 이게. 라이의 손이 떨렸다. 조각을 만지자 머릿속에 섬광이 쳤다. 아빠, 이거 하면 아빠 생각날 거예요. 그래, 고맙다. 아빠는 왜 안 웃어요? 아빠는 우는 법을 잊어버렸어. 라이가 비명을 지르며 시계줄을 떨어뜨렸다. 수녀가 황급히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 아빠가 봤어요. 누구?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슬픈 사람이었어요. 수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시계줄 조각을 주워 다시 상자에 넣었다. 라이야,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해. 하지만 전 알고 싶니? 내가 누구였는지. 라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녀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기도해. 하느님이 때가 되면 보여주실 거야. 그날 밤 라이는 다시 꿈을 꿨다. 묘역. 하얀 묘비. 그리고 무릎 꿇고 오는 남자.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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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졌다. 라이가 다가갔다.
남자의 어깨를 만졌다. 아저씨.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리나야. 전 라이예요. 아니야. 넌 내 딸이야. 내 리나야. 남자가 그녀를 안으려 했다. 하지만 라이의 몸이 연기처럼 흩어졌다. 아빠. 미안해요. 라이가 잠에서 깼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교회 종이 울렸다. 땡, 땡, 땡. 라이는 자신의 손목을 다시 만졌다. 흉터가 미세하게 따끔거렸다. 아빠.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다. 마치 1000번도 넘게 불러본 것 같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은혜 수녀가 지나가고 있었다. 라이는 문 밖으로 나가 수녀를 불렀다. 수녀님. 응. 라이야, 아직 안 잤니? 저 묘역에 다시 가고 싶어요. 수녀의 표정이 굳었다. 왜? 그 아저씨. 다시 보고 싶어요. 라이야, 그러면 안 돼. 왜요? 수녀가 무릎을 꿇고 라이와 눈을 맞췄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무슨 준비요? 진실을 마주할. 수녀가 일어서며 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때가 되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하지만 라이는 알았다. 때는 이미 왔다. 그 시계 소리가 증명하고 있었다. 똑딱, 똑딱, 똑딱. 끊어진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정은주는 해화동 허름한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다. 겨우 34이지만 40처럼 보였다. 1년간 철민의 심부름을 하며 겨우 빚을 갚았다. 불법 물건 전달, 거짓 증언, 협박 편지 배달. 양심은 조금씩 죽어갔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은주야, 잠깐 쉬어. 신문이나 봐. 사장님이 신문을 건넸다. 은주가 앞치마를 벗고 의자에 앉았다. 경제면을 넘기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한성건설 한재현 회장, 리나 희망재단 설립. 딸을 잃은 아픔, 다른 아이들에겐 없길. 사진이 실려 있었다. 묘비 앞에 선 한재현. 그의 얼굴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수척하고 늙고 텅 빈 눈. 은주의 손이 떨렸다.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다. 은주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은주는 화장실로 뛰어갔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리나야. 미안해. 그녀는 세면대를 붙잡고 울었다. 목을 조이듯이 소리 없이. 그날 밤 은주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철민이었다. 그는 암호를 알고 있었다. 봉투를 열자 쪽지와 사진이 나왔다. 내일 오후 3시. 서울 추모공원. 묘역관리소 뒤. 사진은 한재현이었다. 묘비 앞에서 우는 모습. 은주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전화기를 집어들어 철민에게 전화했다. 왜 이런 거 보내요? 내일 가서 그 사람 좀 봐요. 무슨 소리예요? 딸 무덤에 매주 간대요. 딱한 사람이죠. 철민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그래서요? 저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요. 당신이 죽인 아이의 아빠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저는 안 죽였어요. 그래요? 경찰은 달리 생각하던데. 철민이 웃었다. 소름 끼치는 웃음. 내일 안 오면 이 사진들 경찰에 보낼 거예요. 당신이 돈 받고 일하는 거 다 증거 있어요. 전화가 끊겼다.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은주는 추모공원에 갔다. 후드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멀리서 지켜봤다.
오후 3시. 한재현이 나타났다. 그는 천천히 리나의 묘비 앞으로 걸어갔다. 손에는 딸기 케이크. 무릎을 꿇고 케이크를 놓고 시계를 바라보며 울었다. 리나야. 아빠야.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때였다. 작은 인형이 묘역으로 들어왔다. 흰 원피스를 입은 소녀. 라희였다. 은주의 심장이 멎었다. 저 아이는. 라희는 멀리서 한재현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다. 은주는 숨을 죽였다.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왜 저렇게 비슷하지? 라희의 얼굴, 걸음걸이, 심지어 고개를 갸웃하는 습관까지. 리나와 똑같았다. 설마. 아니야. DNA 검사했잖아. 리나는 죽었어.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저 아이가 리나야. 은주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보셨죠? 철민이었다. 그는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다. 저 아이. 예쁘죠? 리나랑 비슷하지 않나요? 은주가 철민을 돌아봤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빛났다. 당신, 뭘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요. 거짓말. 저 아이가 리나죠? 철민이 은주의 목을 움켜쥐었다. 힘이 세서 숨이 막혔다. 입 조심하세요. 죽고 싶어요? 저 아이는 라이예요. 교회에서 자라는 고아. 리나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철민이 손을 놓았다. 은주가 기침을 하며 주저앉았다. 당신, 악마예요. 악마는 당신이죠. 아이를 죽인 사람. 철민이 몸을 숙여 속삭였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입 열면 저 아이도 위험해져요. 무슨. 제가 저 아이를 어떻게 할지 상상해봐요.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철민이 일어서며 웃었다. 다음 주에 연락할게요. 일 하나 더 있어요. 그가 사라졌다. 은주는 나무 뒤에 숨어 다시 묘역을 봤다. 한재영과 라이가 함께 걷고 있었다. 수녀가 와서 라이를 데려갔다. 재현은 손을 흔들었다. 라이도 손을 흔들었다. 은주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다. 저 아이가 리나면 저 사람은 알아볼 거야. 아빠니까. 하지만 재현은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볼 수 없었다. 이미 딸은 죽었다고 믿고 있으니까. 은주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다. 나무 뒤에 숨어 소리 없이. 해가 졌다. 묘역은 텅 비었다. 하얀 묘비만 남아 석양을 받았다. 사랑하는 딸 할리나. 그 글씨가 은주의 눈에 새겨졌다. 리나야, 넌 살아있는 거니? 아니면 내가 미친 거니?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묘비를 스쳤다. 그리고 멀리서 철민이 차 안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악마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재밌어지는군. 2주가 흘렀다. 성은교회는 묘역 봉사활동을 다시 계획했다. 아이들아, 오늘은 묘역 청소하고 기도하는 날이야. 은혜 수녀가 아이들을 모았다. 라이도 그 안에 있었다. 수녀님, 저번에 간 그곳이에요? 맞아.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라이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 아저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버스가 서울 추모공원에 도착했다. 아이들이 우르르 내렸다. 자, 조별로 나눠서 낙엽 쓸고 묘비 닦아주렴. 라이는 빗자루를 들고 혼자 걸었다. 발길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다. 하얀 대리석 묘비. 사랑하는 딸 할리나. 라이가 묘비 앞에 멈춰 섰다. 이상했다. 가슴이 아팠다. 리나. 그 이름을 소리내자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몰랐다. 라이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다. 넌 누구니?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묘비 위에 떨어졌다.
라이가 낙엽을 치우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리나. 라이가 고개를 돌렸다. 한재현이 서 있었다. 그는 멍하니 라이를 바라봤다. 손에 든 꽃다발이 떨렸다. 아, 아저씨. 재현이 천천히 다가왔다. 무릎을 꿇고 라이와 눈을 맞췄다. 너, 저번에 그 아이? 네, 라이예요. 기억하세요? 재현의 손이 떨렸다. 라이의 얼굴을, 눈을, 코를, 입술을 훑었다. 넌, 왜? 왜요? 왜 내 딸이랑 똑같니? 라이의 눈이 커졌다. 딸이요? 재현이 묘비를 가리켰다. 여기, 내 딸이 잠들어 있어. 할리나, 너랑 너무 닮았어. 라이가 묘비를 다시 봤다. 이름을, 날짜를, 그리고 문구를 읽었다. 아빠가 영원히 사랑해. 아빠. 그 단어가 입에서 나왔다. 재현이 숨을 멈췄다. 뭐라고?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이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재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잠깐. 손목. 보여줄래? 왜요? 제발. 라이가 조심스럽게 손목을 내밀었다. 재현이 카디건 소매를 살짝 걷었다. 희미한 흉터. 시계줄 자국. 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그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벗었다. 시계줄을 라이의 손목에 대봤다. 정확히 일치했다. 안 돼. 이럴 수가.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라이도 놀라서 손목을 빼냈다. 아저씨, 이게 무슨. 넌. 리나야. 내 딸이야. 아니에요. 전 라이예요. 라이가 소리쳤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왜 우는지 몰랐다. 재현이 그녀를 안으려 했다. 하지만 라이가 뒤로 물러섰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리나야, 아빠야. 날 기억 안 나니? 전 아빠 없어요. 그리고 전 리나가 아니에요. 라이가 돌아서 뛰었다. 재현이 뒤쫓았다. 라이야. 기다려. 싫어요. 라이가 나무 뒤로 숨었다. 숨이 가빴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재현이 나무 앞에 섰다. 라이야. 미안해. 무서웠지? 네. 나도 무서워. 이게 꿈인 것 같아서.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라이가 조심스럽게 나무 뒤에서 나왔다. 전 정말 아저씨 딸이에요? 모르겠어. 하지만 넌 리나랑 너무 닮았어. 손목 자국도, 얼굴도, 심지어 목소리도. 재현이 눈물을 닦았다. 제발. DNA 검사만 해보자. 그럼 알 수 있어. DNA요? 응. 병원 가서 간단히 할 수 있어. 만약 내가 내 딸이 아니면 미안하다고 할게. 하지만 만약. 재현이 무릎을 꿇었다. 만약 내가 리나면 제발 아빠한테 돌아와줘. 라이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상했다. 이 사람이 낯설지 않았다. 전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재현이 손을 내밀었다. 라이가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라이의 머릿속에 섬광이 쳤다. 아빠, 이거 하면 아빠 생각날 거예요. 리나야,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요. 으아. 라이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재현이 황급히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 아빠. 라이가 재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울음이 터졌다. 아빠라고 불러도 돼?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 불러. 제발 불러줘. 아빠. 응,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두 사람은 묘비 앞에서 껴안고 울었다. 멀리서 은혜 수녀가 그 장면을 봤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안 돼.
들키면 안 돼.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전화했다. 여보세요? 저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뭔데? 전화 너머 목소리. 박철민이었다. 한재현이 라이를 알아봤어요. 철민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재밌어지는군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곧 갈게요. 그 전까지 아이 보호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수녀는 묘역을 다시 봤다. 재현과 라이는 여전히 껴안고 있었다. 행복한 재회. 하지만 은혜 수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다. 3일 후 서울 대병원 유전자 검사실. 한재현과 라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체열을 끝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빨리 할 수 있나요? 급합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둘이 병원을 나왔다. 라이가 재현의 손을 꼭 잡았다. 아저씨. 아니 아빠. 무서워요. 뭐가? 만약 제가 리나가 아니면 어떡해요? 재현이 멈춰서서 무릎을 꿇었다. 라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래도 괜찮아. 난 널 지켜줄 거야. 정말이요? 약속해. 재현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라이가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다. 도장 찍어. 응. 두 사람이 엄지로 도장을 찍었다. 라이가 웃었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멀지 않은 곳에서 박철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철민은 은혜 수녀를 만났다. 신림동 허름한 모텔 뒤편이었다. DNA 검사요? 미쳤어요? 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철민은 담배를 피우며 웃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결과 나오면 다 들통나요. 그럼 결과가 안 나오게 하면 되죠. 철민이 봉투를 꺼냈다.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병원 담당자 매수했어요. 결과는 불일치로 나올 겁니다. 정말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수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철민의 다음 말에 얼굴이 굳었다. 대신 이제 2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2단계요? 한재현한테 직접 가는 거죠. 돈 받아낼 시간이에요. 수녀의 눈이 커졌다. 설마 협박하려고요? 협박이 아니라 거래죠. 딸 찾고 싶으면 돈 내놔라. 안 돼요. 그 아이가 위험해져요. 철민이 수녀의 턱을 움켜쥐었다. 힘이 세서 아팠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잊지 마세요. 1년간 아이 숨긴 거 경찰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럼 당신도 돈 받아요. 철민이 손을 놓았다. 수녀는 목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전 그냥 아이를 도우려고. 도운 대가를 받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철민이 담배를 버리고 사라졌다. 수녀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하느님,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한편 신림동 반지하 방. 정은주는 신문 기사를 보고 있었다. 한성건설 회장, 잃어버린 딸 찾았나? DNA 검사 진행 중. 기적 같은 재회 기대. 은주의 손이 떨렸다. 리나가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한재현의 번호를 검색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없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게 될까?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철민이었다. 또 신문 보고 있네요. 당신, 리나를 살려뒀죠? 철민이 의자에 앉으며 웃었다. 그러면 어쩔 건데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당신도 공범으로 잡히는데. 은주의 입이 막혔다. 철민이 봉투를 꺼냈다. 마지막 일이에요. 뭔데요? 한재현한테 전화하세요.
딸 찾고 싶으면 100억 준비하라고. 100억이요? 그 정도는 있어요. 한성건설 회장인데. 은주가 고개를 저었다. 안 해요. 이건 너무 심해요. 철민이 일어서서 은주의 멱살을 잡았다. 선택지 없어요. 안 하면 당신도 그 아이도 죽어요. 죽인다고요? 증거인멸이죠. 간단해요. 철민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은주는 그가 정말로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알았어요. 할게요. 착하네요. 철민이 전화기를 내밀었다.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한재연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재연의 목소리.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저예요. 누구시죠? 정은주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재연의 숨소리만 들렸다. 당신이. 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철민이 쪽지를 내밀었다. 거기엔 대본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뭡니까? 리나. 살아있어요. 재연이 숨을 들이켰다. 뭐라고요? 제가 숨겨뒀어요. 1년간. 죄송해요. 어디 있어요? 돈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100억. 뭐라고요? 재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당신,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철민이 전화를 뺏었다. 한 회장님 저예요. 박철민. 당신은 누구죠? 리나 구해준 사람이요. 기억 안 나세요? 재연의 침묵. 철민이 계속 말했다. 3일 드릴게요. 100억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딸 못 봐요. 감히. 아, 그리고 DNA 검사 결과요? 조작됐어요. 그 아이가 리나 맞아요. 철민이 전화를 끊었다.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해요. 리나야. 정말 미안해. 철민이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울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한재현은 서재에서 술을 마셨다. 손은 떨렸고 눈은 충혈됐다. 리나. 살아있어. 기쁨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을 되찾겠어. 그는 전화를 들었다. 경찰청장님, 저 한재현입니다.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을 것이었다. 3일 후 서울 대병원 유전자 검사실. 한재현과 라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체열을 끝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빨리 할 수 있나요? 급합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둘이 병원을 나왔다. 라이가 재현의 손을 꼭 잡았다. 아저씨. 아니 아빠. 무서워요. 뭐가? 만약 제가 리나가 아니면 어떡해요? 재현이 멈춰서서 무릎을 꿇었다. 라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래도 괜찮아. 난 널 지켜줄 거야. 정말이요? 약속해. 재현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라이가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다. 도장 찍어. 응. 두 사람이 엄지로 도장을 찍었다. 라이가 웃었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멀지 않은 곳에서 박철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철민은 은혜 수녀를 만났다. 신림동 허름한 모텔 뒤편이었다. DNA 검사요? 미쳤어요? 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철민은 담배를 피우며 웃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결과 나오면 다 들통나요.
그럼 결과가 안 나오게 하면 되죠. 철민이 봉투를 꺼냈다.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병원 담당자 매수했어요. 결과는 불일치로 나올 겁니다. 정말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수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철민의 다음 말에 얼굴이 굳었다. 대신 이제 2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2단계요? 한재현한테 직접 가는 거죠. 돈 받아낼 시간이에요. 수녀의 눈이 커졌다. 설마 협박하려고요? 협박이 아니라 거래죠. 딸 찾고 싶으면 돈 내놔라. 안 돼요. 그 아이가 위험해져요. 철민이 수녀의 턱을 움켜쥐었다. 힘이 세서 아팠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잊지 마세요. 1년간 아이 숨긴 거 경찰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럼 당신도 돈 받아요. 철민이 손을 놓았다. 수녀는 목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전 그냥 아이를 도우려고 도운 대가를 받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철민이 담배를 버리고 사라졌다. 수녀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하느님,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한편 신림동 반지하 방. 정은주는 신문 기사를 보고 있었다. 한성건설 회장, 잃어버린 딸 찾았나? DNA 검사 진행 중. 기적 같은 재회 기대. 은주의 손이 떨렸다. 리나가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한재현의 번호를 검색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없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게 될까?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철민이었다. 또 신문 보고 있네요. 당신, 리나를 살려뒀죠? 철민이 의자에 앉으며 웃었다. 그러면 어쩔 건데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당신도 공범으로 잡히는데. 은주의 입이 막혔다. 철민이 봉투를 꺼냈다. 마지막 일이에요. 뭔데요? 한재현한테 전화하세요. 딸 찾고 싶으면 100억 준비하라고. 100억이요? 그 정도는 있어요. 한성건설 회장인데. 은주가 고개를 저었다. 안 해요. 이건 너무 심해요. 철민이 일어서서 은주의 멱살을 잡았다. 선택지 없어요. 안 하면 당신도 그 아이도 죽어요. 죽인다고요? 증거인멸이죠. 간단해요. 철민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은주는 그가 정말로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알았어요. 할게요. 착하네요. 철민이 전화기를 내밀었다.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한재현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재현의 목소리.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저예요. 누구시죠? 정은주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재현의 숨소리만 들렸다. 당신이. 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철민이 쪽지를 내밀었다. 거기엔 대본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뭡니까? 리나. 살아있어요. 재현이 숨을 들이켰다. 뭐라고요? 제가 숨겨뒀어요. 1년간. 죄송해요. 어디 있어요? 돈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100억. 뭐라고요? 재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당신,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철민이 전화를 뺏었다. 한 회장님 저예요. 박철민. 당신은 누구죠? 리나 구해준 사람이요. 기억 안 나세요? 재현의 침묵. 철민이 계속 말했다. 3일 드릴게요. 100억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딸 못 봐요. 감히.
아, 그리고 DNA 검사 결과요? 조작됐어요. 그 아이가 리나 맞아요. 철민이 전화를 끊었다.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해요. 리나야. 정말 미안해. 철민이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울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한재현은 서재에서 술을 마셨다. 손은 떨렸고 눈은 충혈됐다. 리나, 살아있어. 기쁨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을 되찾겠어. 그는 전화를 들었다. 경찰청장님, 저 한재현입니다.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을 것이었다.